구경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관심이 있어 하고 뭐 거기에 뭐 고위 공직자들 그 부인들이 많이 다녀갔지만 또 얘기하면 손이 피해자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분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남산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문화재단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기 가면 반가지 조그만 거 하나가 3, 4천만 원 12폭짜리 장 하나가 2억 3억입니다.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자개장이 아니고 앞에 자개, 위, 옆, 밑에까지 자개가 다 뒤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자개를 팝니다. 근데 서울역에서는 좀 이제 어설픈 거 좀 갖다 놓고 진짜 파는 건 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팔면 수수료 매장의 수수료 관계가 복잡하게 될 것 같으니까 손혜원이 한번 재계약을 했는데 1,400만 원 임대료 내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특혜입니다. 아마 이번에 철수한다고 하는데 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매장은 똑같이 돼 있는데 손혜원이 것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게 보통 특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했는데 다른 거는 밝혀졌고 현지 신문에도 났고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서류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목포의 부동산 차명 부동산이 24개 이외에 7개가 더 발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게 약 한 4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은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사는 20, 30대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을 내놨는데 5년, 10년 안 팔렸던 것들을 어떻게 그 시기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매매할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차명으로 나온 사람들, 제 아들 거는 밝혔지만 또 이 손혜원이의 보좌관, 조 보좌관이라는 여자의 딸, 또 이 납품하는 선생인 최옥희라는 여자의 딸, 22살이에요. 둘 다 대학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목포를 가서 운영한다고 의기투합했다고 손혜원이가 얘기하는데 단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3명은.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많은 숫자가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 시기에 목포를 가서 물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하기에는 저도 모르는 이름이니까 아직은 접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통장을 까면 손혜원이 돈이 들어간 거 뻔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돈을 큰 돈은 아니지만 1억 몇천만 원부터 보통 한 3, 4천만 원짜리 이상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 돈을 그런 친구들이 과연 통장에서 돈을 냈으며 무슨 돈으로 했는지만 밝히면 이게 알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이따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발견돼서 100% 확실한 건 11개입니다. 지금 차명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몇 년부터 손혜원이가 계속 부동산을 투기를 해서 이득을 남겨서 치부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선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 아버님은 참 엄격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무릎에 자식들을 한 번이라도 올려놓고 안아준 적이 없을 정도로 엄한 분이셨고 그 옛날에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들었던 얘기는 당신이 사회운동을 하신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공산당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선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운형, 남당 계열이 아니고 나중에 물론 합쳐졌지만 여운형 씨의 그 청년 특보였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손혜원이는 돌아가시기 5, 6년 전부터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단 한 번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안 사정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손혜원이가 반박을 하면 제가 더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건 손혜원이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5,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어머니와 살면서 여호와의 증인 가족의 유일하게 저도 나와 살았었으니까 유일하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아버지로서 경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엄청난 핍박과 무시를 당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손혜원이가 얘기해서 큰형 집에 갔다가 거기서 큰형수란 여자한테서 쫓겨나 다시 오고 아무튼 그런 게 수십 차례 반복되다가 말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보내셨습니다. 일요일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 딸을 데리고 집에 아버님 뵈러 가는 도중에 성북동에 가서 딸한테 돈가스를 먹이고 들어가는 기억도 납니다. 들어가서 아버님한테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오니까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가시고 일요일이었으니까 저랑 딸이 있는 과정에서 제가 아버님 등창이 날까봐 그러니까 이불을 좀 이렇게 만져주고 있었는데 제 손 끄트머리를 잡으셨어요. 그 정도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피골상접이라는 거를 말로만 드셨을 거예요. 정말 뼈에 거짓밖에 없었어요. 못 드셨으니까 물로만 멸망하셨으니까 그런 분이 그 힘든 손을 잡고 제 끝손을 잡더니 점점 힘이 빠지더니 손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운명하셨어요. 저만 봤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저만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임종을 보는 자식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그때도 손혜원이는 없었고 한일병원에 아버님이 위독하셨기 때문에 한일병원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연락을 해서 왔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돌아가시기 5, 6년 전부터 단 한 번의 얼굴도 안 보고 어머니하고는 친했어요. 둘이는. 집에 어머니를 보러 오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아버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물어보고 왔어요. 왜냐면 그 직전까지는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다니셨거든요. 집에서는 대화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면 안 오고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면 어머니만 보고 가고 그렇게 해서 5, 6년 이상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국가보훈 배상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신청했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손혜원이가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를 만들어 놓은 건 자기 스펙을 위하고 자기 경력에 독립유공자의 자식이라는 것을 한 줄 더 올리기 위해서 한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밝히는 건 뭐냐면 보훈처에서 바뀐 보훈처가 기획을 하고 작성을 해서 이 정부하고 같은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사회운동을 하고 좌익운동을 했었다 하더라도 문호를 넓혀서 조금 더 혜택을 보자라고 그런 기획을 하고 보훈처가 하고 있는데 손혜원이가 그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서 아버님을 1번으로 집어넣고 총 53명의 신청자 중에서 유일하게 통과한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팩트는 전혀 보훈처에서는 그런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날짜가 93일 차이 납니다. 보훈처장을 불러서 또 보훈처장하고 보훈국장인가 보상국장인가 하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운동을 하고 좌익을 하고 남로당을 약간 했었던 그런 기존에 있었던 여태까지 유지해오던 규정을 그렇게 바꾸도록 지시한 겁니다. 손혜원이가. 마치 목포의 거리를 자기는 근 9개월 전부터 1년 전에 목포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사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처럼 그렇게 기획을 한 겁니다. 손혜원이가. 손혜원이가 보훈처장을 만난 거하고 보훈처에서 발표 난 거하고 약 90일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손혜원이가 그렇게 시킨 거고 더 높은 곳에서 재가를 해서 보훈처가 할 수 없이
바꿔서 된 거라고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정말 죄송하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든가 뭐 손혜원 지지자라고 해두죠. 손혜원 지지자들이나 이런 좌파 언론에 있는 댓글들은 제가 잘 안 보는데 가끔 아버님 얘기가 나와서 댓글을 보면 진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이놈 저놈은 보통이고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욕을 많이 합니다. 또 우파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지금 손혜원이가 자기 욕심에 이렇게 만든 거를 절대로 용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입니다. 손혜원이는 부르지 않고 보통 사건을 보면 사건의 고발인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피의자를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하고 또 저 같은 저밖엔 참고인이 없으니까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부르고 참고인을 부르고 하는 거를 몇 차례 반복을 하다가 말이 두 개 안 맞으면 대질신문을 하는 게 보통의 조사인데 지금 손혜원이는 하나도 부르지 않고 저만 계속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 제가 여기를 들어갔을 때 사실 저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들어갔어요. 저를 어떤 구치소에 독방에 가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여기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친했던 SBS 기자님 제일 먼저 저를 만났던 분이니까 조선일보 기자님, 동아일보 기자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저녁 11시까지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잘못된 거니까 저 좀 찾아주세요 하고 정말 떨리는 발걸음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연 검찰이 이거를 열을까 닫을까 판단이 안 서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 들어간 건데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검찰에서 부부장 검사님이 직접 저를 조사하셨는데 이방현 검사님이라고 옛날에 박영수 특검에 계시던 분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뭐 정권하고는 좀 친해지신 분인데 그래도 검찰인데 하지 않을까 했는데 모든 수사의 방향이 손혜원이를 조사한다기보다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는 출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이후에 전화도 끊겼고 그 이후에 제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검찰 조사를 들어갔을 때 30가지의 증거물과 약 5시간 정도의 수사 기록은 꽤 많습니다. 그 앞에 수사 기록이 있었고 30가지의 증거물과 5시간 정도의 수사 기록을 저에게 다 끝나고 제가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그날도. 그랬더니 한 6시, 7시쯤에 이제 제가 그만하자고 그러니까 그만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계속 그 규칙을 지키면서 했는데 이날은 그 서류를 저한테 읽으라고 보통 보여줍니다. 끝나면. 그래서 오타가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더 할 말이 있으면 쓰라고 비춥니다. 그 서류를 제가 진술한 내용을. 그리고 다 읽고 이상이 없으면 각 장마다 간인을 다 찍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날은 그 많은 서류를 저한테 검토도 안 시키고 간인도 안 찍고 그냥 저보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사기 전과자입니다. 검찰 조사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기록 철에 추가 편철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저를 지금 도와주시는 서정원 변호사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당연히 편철을 안 하겠다고 누락을 시키겠다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분이 그날 또 진본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본을 못 주고 복사본만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진본이 저한테 다 있고요 지금. 그랬더니 그 증거물과 그날 진술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기억을 잘 해서 작성해서 남부검찰청 민원실에다가 접수하면 누구누구는 누락시키지 못한다. 검찰 접수인이 시키기 때문에 어저께 그 서정 변호사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다음 주에
이거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고소를 한 사건이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날까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군데서 시민단체에서 했는데 여기 자유연대도 또 고발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한테 요구합니다. 손혜원과 그러니까 손혜원은 아니라고 하고 저는 맞다고 하고 증거도 있는데 그렇게 말이 틀리면 빠른 시일 내에 대질 신문을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